사실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굉장히 젊은 85년생인데 38살밖에 안 됐는데 미국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밀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우디의 인구 구조를 보면 70%가 35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우디 내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무려 90%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런 개혁 정책을 지지한다. 여성들 운전하게 했죠. 또 여성들에 대한 사회 참여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게임 좋아하고 BTS 좋아하고 이런 젊은 트렌디한 문화에 열광을 하는 그런 같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젊은이들이 열광을 할 수밖에 없죠. 이 호날두 지금 사우디 안나스르에서 받는 연봉이 하루에 7억 5천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그리고 이제 은바페 같은 경우도 무려 1조 원을 이적료를 주겠다. 그러면 1조 원이면요. 하루에 통장에 26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부산을 물리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오일 머니가요, 세계 박람회 유치에 큰 힘이 됐다고들 하는데 사실 세계 박람회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포츠에 대한 투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이번 시즌, 그러니까 2023-2024 시즌 축구에만 선수 이적료로 사용한 금액이 무려 6억 유로, 우리 돈으로 8,750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축구 외에도 골프에도 요즘 굉장한 투자들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는 왜 스포츠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중동 전문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김수환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관심을 갖게 된 것이요. 사실 이제 한국 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들어가서 네. 아랍어를 전공하고 중동과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근데 뭐 아랍어를 가르치신다고 해서 네. 그 중동 국가의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중동이나 뭐 아랍, 특히나 걸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서 네. 뭐 축구 같은 어떤 스포츠 대중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축구가 중동에서는 굉장히 인기죠. 인기죠. 그래서 대중들의 열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를 비롯해서 굉장히 그 해외 유명 선수들을 또 축구 선수들을 영입하잖아요. 또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도 또 유치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스포츠 분야 그리고 이런 어떤 소프트 파워 그리고 또 관광 분야 이런 분야가 앞으로 걸프 지역에 중동 지역 굉장히 커다란 중심 산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산업적인 목적만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특히 골프의 새로운 리그를 만들고 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우디 축구, 호나울도 엄청난 이적료를 받고 갔잖아요. 그렇죠. 여론은 별로 안 좋은 축구 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돈 보고 갔다 그렇지만 호날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이적료가 화제가 됐었죠. 네. 호날두 연봉으로 치자면 3위였어요. 왜냐하면 킬리안 은바페 1위였고요. 연봉이 하나로 치면 한 700? 네. 70억 정도 됐고요. 2위가 메시였죠. 한 1,500억 원 이상이고 3위가 호날두였어요. 한 네. 1,300억 원 조금 안 됐는데 사우디 안나스르로 그러니까 아랍어는 이제 안나스르인데 보통 우리가 알나스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나스르로 이적되면서 이적료만 해도 1,750만 파운드 하나로 2,700억 원 받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단숨에 이 킬리안 은바페를 누르고 네.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은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호날두가 사실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돈 보고 갔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하얀 길에 접어든 선수들이 네. 또 선택하기에는 또 그만한 또 조건이 없을 것 같아요. 선수가 꼭 예. 뭐 사우디에서 뛰면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값어치에 대해서 더 쳐주는 데를 네.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질 않잖아요. 사우디 관중들 네. 혹은 아랍권 관중들 외에는 일단 중계방송만 하더라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눈이 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사우디 축구가 네. 이런 해외 유명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써 네. 전 세계에서 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적을 시키느냐, 영입하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메가 스포츠, 메가 이벤트 이런 해외 유명 선수들 유치하면서 가는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이득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해외 유명 선수들 영입함으로써 일단 사우디가 주목을 받잖아요. 주목을 받고 이 사우디 경기가 우리나라에까지 중계를 하게 되는 사우디에서 굉장히 친숙한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 내셔널 이미지, 내셔널 브랜드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비난은 그렇다면 이제 사우디 같은 나라는 인권 문제 있고 여성의 그렇죠. 인권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덮으려는 스포츠 워싱에 대한 어떤 비난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사회가 오픈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라는 그런 전환점이 되겠죠. 사우디는 축구 경기장에 여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8년에 전격적으로 지금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가 2018년에 여성의 축구장 경기장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이제 축구 경기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막 네, 와 이렇게 응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부 히잡 썼잖아요. 아바야라고 이렇게 네. 헐렁한 장옷 같은 거 썼는데 이제는 안 써도 되게 그래요? 그것도 완화했어요. 오. 그런데 이제 사우디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생을 그걸 써오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벗으려다 보니 기성세대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데 젊은 MZ세대들은 너무 환영을 하고 벗고 있죠. 그래서 전에는 저 같은 외국인도 사우디 들어가면 아바야나 히잡을 썼어야 됐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안 써도 돼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리야드를 출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더군요. 많이 다르죠. 네. 네, 그냥 저는 달라졌죠. 완전히 그냥 스트릭트하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좀 그런 변화가 몇 년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2018년 그 이후로 됐고요. 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성이 운전을 못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 운전 허용한 게 2018년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바야 여성 복장에 대한 어떤 의무도 완화해줬고요. 또 2019년에 우리 자랑스러운 BTS가 그 사우디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바야를 입고 있던 우리 사우디 여성들이 그 복장을 이슬람 복장을 하고 사실 떼창을 하면서 춤을 췄잖아요. 그 경기장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어떤 사회에 대한 변화 그리고 개혁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BTS가 네, BT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또 그 전에 사우디 가셨던 분들하고 또 그 이즘에 즉 2018년 이즘에 가셨던 분들하고 이후에 가셨던 분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사회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효과를 좀 본대요. 그래서 사우디는 이 호날두 같은 유명 플레이어를 영입한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죠. 정확한 수치를 저를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수치를 정확하게 원래 중동 쪽이 통계 쪽이 약해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할 수 없었지만 호날두 영입설이 발표된 그 날로부터 네. 사실은 유니폼 사려고 오픈런이 벌어지기로 했죠. 그러니까 호날두가 등번호 받은 게 7번이거든요. 안나스르에. 그래서 그 유니폼 사려고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장사진을 치고 줄을 섰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현상으로서는 원래 안나스르 이 구단의 원래 인스타 팔로워가 80만 정도였어요. 근데 이 호날두 영입 발표하자마자 며칠 내로 그게 400만이 넘었어요. 5배가 며칠에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참 사우디 젊은이들이 이 스포츠 같은 어떤 이런 분야에 목말라 있었구나. 그래서 호날두 영입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다른 추가적인 선수 영입할 때도 네. 야 호날두도 왔는데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효과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이마르, 네. 카림 벤제마, 그러니까요. 여러 선수들 유명 선수들이 왔죠. 그래서 우리의 소니 네, 토트넘의 우리의 손흥민 선수도 이적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받았죠. 네. 그렇지만 거절을 했고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우리 소니는 젊죠. 손흥민 선수는 더 넓은 무대에서 좀 뛰어야죠. 예. 네. 그래서 리오넬 메시도 사실은 이적 제의를 받았죠. 근데 만약에 메시가 이 이적 제의 알힐랄 사우디 구단 이적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호날두의 2배 연봉을 받고 뛰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적료가 3억 2천만 파운드예요. 그럼 하나로 5천 한 700억 정도 돼요.
메시도 대단하네요. 그걸 메시도 대단하죠. 뿌리치고 미국을 가버렸죠. 미국 갔죠. 인터 마이애미행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거기서 아주 소박하게 연봉을 656억을 받고 뛰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가게. 소박하게. 네. 왜냐하면 이 호날두 지금 사우디 안나스르에서 받는 연봉이 하루에 7억 5천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근데 지금 우리 네? 메시는 하루에 2억 원 들어오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음바페 같은 경우도 이적제의를 받았는데 네. 무려 1조 원을 이적료를 주겠다라고 제의를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또 축구뿐만 아니라 골프가 요즘 그래요. 네, 또 맞습니다. 타이거 우즈한테 1조 준다는 얘기인데 네. 타이거 우즈는 안 갔죠. 안 갔죠. 필 미켈슨 갔고요. 갔고요. LIV 시작했고요. 또 뭐 PGA에 대항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PGA를 같이 이제 또 합병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와 사우디 큰 손이 정말 크기는 크구나. 골프까지. 사실 중동에서 골프 칠 수 있을까 많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골프장이 있습니다. 중동도. 사실 뭐 타이거 우즈 뛰었던 두바이 클래식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두바이에서 개최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골프가 아무래도 축구만큼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우디가 거대한 어떤 국부 펀드, 그러니까 오일머니로 전 세계 유명한 스포츠 또 영입하면서 메가 스포츠, 메가 이벤트 영입하면서 국가 이미지 쇄신 그리고 이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경제 구조 다각화, 산업 구조 다각화하겠다라는 커다란 포부를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죠. 골프만큼은 사실 특히 PGA는 타이거 우즈 정도를 제외한 백인 남성의 전유물이고 그렇죠. 전유물이죠. 그것도 미국이 압도적인 네. 기량을 가지고 또 유럽에서도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네. 스코틀랜드 즉 앵글로색슨 계통의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경쟁력이 있는 건데 왜 저런데 저렇게 투자를 할까? 그래서 미국 중심, 백인 중심, 앵글로색슨 중심의 어떤 네. 세계 질서를 모하마드 빈 살만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있었겠네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해봤는데 확실히 김프로님께서 커다란 관점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제3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사실은 지금 사우디가 그렇죠. 친미 국가였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굉장히 젊은 85년생인데 38살밖에 안 됐는데 미국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미국을 견제하는 그죠 밀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관점에서는 김프로님이 해석하시는 그런 골프에 대한 굉장히 투자도 상징성이 있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글로벌 스포츠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걸프 지역 국가들 연관된 숫자로 2030을 주셨네요. 네, 2030이 걸프 지역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고요. 어떻게 보면 걸프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맥을 쥐고 있는 그런 숫자인데요. 일단 까타르가 사우디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런 메가 스포츠나 메가 이벤트를 유치를 함으로써 네. 그 내셔널 브랜드 즉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굉장히 앞장섰었어요. 네. 까타르 같은 경우는 1995년에 그때 당시 아버지 국왕이 해외에 나가 계셨을 때 아들인 그 하미드 국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잡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왕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스포츠 이벤트 혹은 뭐 메가 이벤트를 많이 유치를 했어요. 또 알자지라도 1996년에 설립했잖아요. 그렇죠. 까타르 왕실에서 그렇죠. 만든 거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메가 이벤트를 크고 작은 거 한 20개 정도 유치를 했는데요. 까타르 2006년에 도하 아시안 게임 개최했었죠. 또 2022년에 우리 또 월드컵 개최했죠. 그리고 뭐 2030년이 또 중요한 게 또다시 도하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했습니다. 까타르가. 그런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리야드 엑스포 2030년에 개최를 하죠. 엑스포. 네, 엑스포.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젊은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주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우디 비전 2030. 즉 석유 이전형 경제에서 벗어나서 탈석유. 즉 경제 나라의 구조를 바꿔보자, 다각화해보자 산업을 하는 이런 사회, 경제, 국가 이런 개혁 프로젝트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주축이 바로 네옴시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2030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죠. 예. 어때요 반응들은? 뭐 일각에서는 야 저거 네옴시티 저거 되겠냐 네. 이런 전문가들도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우디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우디 국민 중에 저희가 또 2030 숫자로 연결해 봐야 될 것은 MZ 세대인 것 같아요. 2030, 20대, 30대.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젊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의 인구 구조를 보면 70%가 35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숫자상 연령상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인구, 젊은 사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젊은 인구들이 젊은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우디 사회를 개혁하자, 변화하자, 오픈하자, 개방하자 이런 것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우디 내에 얼마 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의하면 무려 90% 이상의 젊은이들이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런 개혁 정책을 지지한다. 아하.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 그럴 수밖에 없죠. 여성들 운전하게 했죠. 또 여성들에 대한 사회 참여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들도 의복 완화했죠. 여성들 하람 제도라고 꼭 남성들과 같이 어디를 가고 해외 여행을 하고 해야 되는 이런 제도도 많이 완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게임 좋아하고 BTS 좋아하고 이런 젊은 트렌디한 문화에 열광을 하는 그런 같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젊은이들이 열광을 할 수밖에 없죠. MBS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기성세대들 뭐 5060 세대들 뭐 나이 드신 왜냐하면 사우디 자체가 와하비즘이라는 어떤 이슬람의 보수적인 그 이슬람 기치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 사회가 이어져 왔는데 그것과 사뭇 다른 결로 네. MBS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젊은 층들에게는 굉장히 환호적인 환호하는 그렇군요. 일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사우디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우디가 방문해 보면 엄청나게 잘 살고 사우디 국민들이 뭐 엄청 부자일 것이다 네.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우디가 이제 아무래도 오일머니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 나라일 것이다를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재정이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심축인 네옴시티 네. 프로젝트에 전 세계의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유의해서 들어가야 될 것이 전에는 이제 현금 수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금 발주 시스템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수주를 하고 발주를 받으면 이제 현금을 지불 받는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혹은 이제 그 수주 업체가 투자를 하면서 공사비를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되는 심지어는 뭐 70%까지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약간 좀 물음표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네. 투자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뜻 모든 기업들이 선뜻 발을 못 들이는 거죠. 한국 기업도 그래서 네. 물론 지금 뭐 현대나 삼성도 들어가 있고 뭐 포스코도 네.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유의는 해야 되겠지만 진출에 있어서 사우디가 왕정 시스템이다 보니 디시전 메이킹 즉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에 의해서 결정이 네. 되고 실행이 되잖아요. 이 얘기인 것은 한 가지 방향을 정하고 나갈 때 굉장히 추진력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사우디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 왕위 계승이 형제 세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살만 왕 이후로 무함마드 빈 살만이 만약에 왕위를 계승받는다면 그렇다면 이 사우디 역사상 최초로 이 부자 세습이 되는 거예요. 왕위 계승이.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정당성,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비전 2030이나 네옴시티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뭐 2030년까지 혹은 뭐 2035년까지 40년까지는 못 맞춘다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의 반이나 한 뭐 60, 70%는 최소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 진출할 때요. 할랄 푸드 네. 그거 조심해야 되더군요. 보니까. 네. 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할랄 푸드라는 할랄 개념과 인증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게 말레이시아예요. 인도네시아하고 네. 중동이 아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동 자체는 그냥 자기네가 양 잡고 소 잡으면 그게 이제 할랄식이니까 그렇죠. 굳이 뭐 할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런 할랄 인증과 시장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제일 먼저 인식한 게 말레이시아,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또 중동 국가 음. 중에서 또 인증제도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몇 년 전에. 또 미국 같은 나라들, 브라질 또 할랄 소고기 많이 수출하고요.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할랄 시장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기업체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컵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신라면 같은 거, 불닭볶음면 굉장히 인기 많거든요. 예, 젊은 친구들 많이 근데 먹어요. 그거 이제 돼지고기 그 그렇죠. 기름으로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스프에 왜 그 돼지고기 성분 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동 쪽으로 혹은 이슬람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으로 시장으로 수출하는 거는 그 스프 자체가 달라요. 닭육수. 그렇죠. 닭육수 들어가고 돼지고기 성분 다 완전히 빼고 이렇게 하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화장품에 돼지고기 젤라틴 성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이제 입술 바르는 루즈도 그렇고 그런 거 다 다른 그 성분으로 대체를 하죠. 1987 숫자도 주셨네요. 네. 어떤 의미인가?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 네. 1987하면 저희는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6월 민주화 항쟁이 발생했었죠. 이 1987이 중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네. 사태잖아요. 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태인데 1987년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항거에서 대항해서 처음으로 민중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네. 아랍어로 인티파다라고 하거든요. 인티파다. 네, 그게 제1차 인티파다가 그렇죠. 1987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현재 민주화가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민주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민주화와 요원한 지금 분쟁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고요. 아직도 나라가 없이 지금 저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987이 중동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한국에서도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한 2달여 지난 것 같은데 네. 사실 전세는 뭐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전세인 것 같긴 한데 저걸 그냥 팔레스타인 혹은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우디를 비롯한 네. 아랍 사람들의 어떤 정서 물론 이제 위정자들이나 네. 권부의 정서와 또 액션과 아랍 민중들, 아랍 사람들의 정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네. 같긴 한데 네. 아랍 전공이신 교수님이 파악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 사태를 명명하는 것에서 좀 차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를 이제 가자 사태라고 명명을 하고 싶고 또 서구에서는 이것은 하마스 전쟁이다, 하마스 사태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네. 하마스의 이번 행위는 공격 행위는 민간인을 살해하고 이런 행위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어떤 명분을 대고 하더라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자체가 중동 평화에 있어서는 절대 해결을 하지 않고는 이 중동 평화가 올 수가 없다라는 중요한 문제임을 지금 김보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 주변 국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28 문제, 저는 28 문제라고 하는데 이 28 문제를 어떻게 보면 묻혀왔다, 잊혀져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에 이스라엘과 또 관계 정상화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마스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같은 문제인데 잊혀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위협적이고 긴박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텐데 지금 아랍 국가들은 이전에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이때처럼 우리 형제인 아랍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어떤 대의명분 같은 것이 많이 희석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도 뭐 아랍에미리트도 주변 아랍 국가들도 뭐 중단해야 된다, 휴전 촉구한다, 이스라엘 비난하지만 사실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맞는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지금 현 상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바라보는 현 상태는 아랍 국가들도 조금 사뭇 차이가 있다,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이 관계 정상을 한다?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죠. 그렇죠. 예, 근데 네. 지금 그게 또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뭐 사우디와 이란의 수교 복귀도 네, 사실 그렇죠.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큰 변화죠. 또 그걸 중재하는 게 또 중국이라는 중국이었고. 것도 네, 굉장히 이례적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가 굉장히 스마트한 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그러니까. 라는 네. 거죠. 예. 결국 빈살만 왕자의 어떤 그런 배팅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내치, 네. 그 네옴시티를 비롯한 네. 이런 내치 그리고 왕의 어떤 계승의 특이한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과 버무려져서 어떻게 승부수가 통할 건지도 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우디의 저런 경제적인 변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치적인 미국의 어떻게 미국을 가지고 밀당을 하는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사우디 주도로 지금 행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동의 중심축인 사우디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음. 것은 중동 전체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죠. 그 많은 언어 중에 왜 아랍어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아랍어요. 제가 한국 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입학을 했는데요. 네. 저희 때는 지금 수능 같은 학력고사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력고사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재수는 하기 싫고. 네. 그래서 이제 아랍어과를 그 점수대를 보니까 아랍어과나 뭐 다른 대학 몇 개가 있었는데 좀 독특한 걸 해보자. 그래서 아랍어과를 들어왔는데 첫 학기 1학년 때는 뭐 원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죠. 당연히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제 동기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래요. 뭐 S대를 가고 Y대를 가고 그래야 돼서 그 모습이 전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열심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서 저는 이제 선택을 후자를 한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재밌더라고요. 아랍어 자체도 재밌고 네. 중동 이슬람 자체도 재밌고 네. 파고 파다 보니 또 재밌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됐죠. 예. 그러면 뭐 직장을 가거나 그런 쪽으로 계속 공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중간에 저도 이제 조금 일탈이 있었죠. 예. 회사 다니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네. 그냥 계속 공부만 하신 교수님하고 네. 직장 생활 살짝 하신 분하고 다른가요? 달라요. 아, 그리고 원래 네. 한국에서 아랍어과 나온 분들을 네.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네. 저희 학교 외대에 이제 연수원 건물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70년대 제1차 오일 쇼크 났을 때 저희 아랍어 공부하라고 그 건물 줬잖아요. 거기 저희 선생님 때 그 세대들이 거기 들어가서 아랍어 그냥 집중적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동 특수. 네네, 봄. 중동 특수 네. 때문에. 예.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를 꼭 풀어드리고 싶다고 네. 아랍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업이 아니라 외부 특강을 좀 나가게 되면 예. 제가 보통 대중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드리고자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보다 조금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슬람을 믿는 신도를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혹시 무슬림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교수님요? 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2년 전에 크리스찬으로 네. 개종을 한 기독교를 개종한 크리스찬입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하신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넘고 싶은 숫자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두 가지를 넘고 싶은데요. 하나는 79입니다. 79? 79는 제가 골프를 원래 좋아해요. 네. 근데 제가 한 3년 전에 왼쪽 손목 부상을 당했어요. 골프하다가.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골프를 못 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회복되는데 한 2년 걸렸는데 아직 정상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건. 얼마나 많이 치셨길래요? 아니 많이 치곤 아니고 좀 제가 잘못 오기를 부려가지고 네. 러프 깊은 데 들어갔는데 그거를 빼내겠다고 제가 무슨 LPGA 선수도 아닌데 네. 그러다가 약간 비가 온 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질기게 그 러프가 누워 있었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빼내겠다고. 네. 그러다 손목을 다쳤고요. 네. 근데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라베가 라이프 베스트가 베스트. 82여서 네. 그거 조금만 넘으면 싱글 가겠다라는 82는 예. 싱글은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70대가 돼야지 싱글이기 때문에 79부터 싱글이자 한국만 네. 81까지는 싱글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그러나 또 70대가 가야 진정한. 그래서 79 넘어 보고 싶은데 네.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네. 골프 79. 네.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66입니다. 숫자. 66은 뭐죠? 66은요. 제가 1966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또 우리 대학 교수들은 65년이 정년이잖아요. 그럼 66년부터, 그러니까 66세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해 네. 숫자에 66세 제2의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데 네. 그때 아마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네.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뒀습니다. 저보다 1년 선배님이시네. 그러나요? 그런가요? 네. 한 4, 5년 후배이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김보로님께서 굉장히 편하게 또 질문해 주시고 또 아까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우디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네. 또 골프 얘기해 주시면서 굉장히 냉철한 그 관점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렇구나. 이 중동 전문가가 긴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중동 문제 그리고 아랍 분들에 대한 이해를 스포츠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재미있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에서 감사드리고 네. 또 다른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이프 인 넘버스를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